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검은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도 녹아내리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한 검은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바로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예요.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새 건강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찾으시는 식품인데, 이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 그렇다면 검은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예요. 검은콩에는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물질도 생겨서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질병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러한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의 세포의 손상도 예방시켜주고 우리 몸에 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줘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이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이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해요. 혈당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죽어요. 근데 또 당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 바로 이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요. 여기서 이 식이섬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럼 검은콩의 세 번째,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이 검은콩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 등등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걸 줄여주는 역할도 해요.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이 용해성 식이섬유라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결합을 해서 이걸 바깥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죠. 이거 말고도 검은콩에는 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아요.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황반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죠. 특히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도 나중에는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검은 콩의 5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이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한 성분이기도 하는데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 신경 전달에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 이러한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또 도와주기도 하죠.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6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의 표면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것뿐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줘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이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요. 이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해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는 필수 지방산인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우리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메가3가 뇌세포막을 구성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도 하고 또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또한 이는 뇌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고 뇌세포도 보호하게 되는 역할도 하는데 이것은 뇌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뇌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와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은 콩의 효능 8번째는 흔히 알고 있는 탈모 예방에 탁월해요.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성분이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이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가득한데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이 흰머리,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꼭 드셔야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성분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리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약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이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 콩 두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검은 콩 안에 들어가 있는 피틴산 성분이 이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선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게 되죠. 신경이나 근육, 혈액응고 등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막아서 우유의 영양소가 그나마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쁘거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의 흡수가 오히려 더 안 될 수가 있겠죠.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도 활발하지 않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소화불량은 일부러 만들 필요까지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인 성분이에요.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도 하고, 검은 콩에는 또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어있는데, 이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수적인 아미노산인데, 그렇다면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가 되면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상호작용은 우리 몸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지용성 비타민의 A의 흡수를 저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를 못하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어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이에요.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을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돼서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하게 돼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검은 콩에는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기도 해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흰 쌀밥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은 혈당 수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검은 콩과 궁합이 잘 맞는 두 번째 음식은 당근이에요.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또 루테인이 풍부해요. 이 당근은 항산화 효과, 눈 건강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인데, 이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도 마찬가지로 도와요.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이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을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예요.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이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적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의 일종이고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되는 성분이에요.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는 얻을 수 없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오히려 보충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건 우리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 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많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이뤄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결석, 요로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길쭉하고 동글동글한 애호박, 살짝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국에도 넣고 볶음으로도 또 나물로도 먹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면 섭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채소인 애호박이죠. 애호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명절에 부쳐 먹는 애호박전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맛있는 애호박, 특히 노년층과 중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고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는 채소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호박의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피부 미용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피부 미용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C와 A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피부 탄력과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애호박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개선되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겠죠. 또한 애호박에 함유된 수분량이 높아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해지기 쉬운 중년 이후에는 수분 보충이 아주 중요한데 애호박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애호박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니 피부 생각하시면 애호박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체중 관리 효과입니다. 애호박은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애호박은 100g당 약 14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중에도 아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애호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식사를 자주 하거나 간식을 찾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애호박 드시는 걸로 그 습관을 대체하면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애호박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이는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방지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체중 관리가 걱정이셨던 중년과 노년층에게 애호박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애호박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입니다. 애호박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혹시 혈당 부하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혈당 부하는 탄수화물의 일부분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낮은 혈당 부하를 가진 식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호박이 혈당 부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게 되며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애호박은 또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리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일으켜서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채소인데요. 이러한 특성 덕분에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층에서는 당뇨병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애호박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 애호박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애호박이 노화를 방지한다니 참 놀랍지 않나요? 애호박은 노화 방지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애호박에는 몰리브덴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몰리브덴은 인체에서 항산화 작용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뼈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애호박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C와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이 프리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막아주는데 애호박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늦춰 피부나 조직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혈관을 촉진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제거하기도 하고, 또 애호박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신체의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해서 노화를 방지해 보세요. 애호박의 효능 5번째는 해독작용입니다. 애호박이 해독작용까지 한다니 모르셨을 분들 많을 텐데요. 왜 애호박이 해독에 좋은 채소인지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체내 해독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인데요. 애호박에 함유된 칼륨과 식이섬유는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여 부종을 줄이고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죠. 위에서 얘기해드렸던 애호박에 들어있는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호박 종류인 단호박, 늙은 호박, 애호박 중에서 애호박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죽은 세포를 배출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독성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 애호박에 포함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간 기능을 돕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가 쉬운데 애호박을 섭취함으로써 해독작용을 촉진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몸속에 해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꼭 애호박 챙겨 드셔야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몰리브덴이라는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애호박을 드실 때는 빠른 시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애호박은 건강에 좋은 효능이 많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이 배가 되고 효능에 궁합이 더욱 좋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애호박과 영양 성분의 궁합이 좋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돼지고기입니다. 애호박과 돼지고기는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이라는 거 아셨을까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애호박은 돼지고기의 기름진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특히 돼지고기와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을 예방하고 돼지고기의 기름기와 애호박의 수분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지는데요.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C와 A는 돼지고기에서 발견되는 비타민 B군과 함께 작용하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애호박의 비타민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두 가지는 찰떡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조리 또한 볶음이나 찌개에 함께 넣고 요리하면 영양도 챙기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한상의 짝꿍 그 두 번째는 바로 애호박과 참치입니다. 애호박과 참치는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인데요.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서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한 식사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애호박은 참치의 고소한 맛과 잘 어울리며 함께 요리했을 때 상큼하고 담백한 맛이 나죠. 참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애호박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서로 보완적인 효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애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참치의 지방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답니다. 조리할 때는 애호박과 참치에 좋아하는 양념을 넣어주고 볶아주어 애호박 참치볶음을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요. 밥에 넣어 덮밥처럼 먹으면 쉽고 빠르게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과 천생연분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가 들어간 된장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애호박과 두부의 궁합도 매우 좋은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애호박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애호박의 칼륨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뼈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가 잘 되며 위장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여 다이어트에 만점이고 건강을 챙기기에도 좋은 조합이니 꼭 드셔야겠죠? 애호박은 건강에 매우 좋은 채소라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운 애호박, 찐 애호박, 국, 찌개 등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시고 계신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모든 음식들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누가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또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잘 알고 드셔야 하는 거고요. 애호박 섭취 시에 주의할 점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섭취 시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섭취로 인한 소화불량 유발입니다.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인데요. 애호박은 대체로 안전한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애호박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장에서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배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호박은 적당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애호박을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루 한두 개 정도로 섭취하면 좋고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애호박 드실 때 주의하실 것 두 번째는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애호박은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칼륨은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고혈압약과 함께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애호박 섭취량을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응고제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혹시 식자재 마트에서 주키니 호박이라고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마트에 애호박을 사러 갔다가 주키니 호박이라는 게 있길래 새로 개발한 품종인가 궁금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애호박을 구매하려고 검색해보면 주키니라는 애호박을 쉽게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분이 계실까요? 그냥 색깔이 조금 짙은 서양 애호박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그냥 모양새만 다른 게 아니라 식감, 영양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둘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호박은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애호박은 보통 짙은 초록색을 띠고 있고 길이가 주키니에 비해서 약간 짧고 굵은 편입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죠. 이 애호박은 맛이 주키니 호박에 비해서 부드럽고 달콤하며 속이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나는데요. 특히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부드럽게 잘 익혀지고 국물 요리나 찌개 등에 자주 활용이 되죠. 반면에 주키니는 주로 유럽이나 북미에서 자주 재배가 되는데요. 주키니는 주로 밝은 녹색이나 황녹색을 띠며 길이가 길고 비교적 가늘고 직선적인 형태를 가지며 표면은 약간 거칠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일부는 황색을 띠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애호박과 주키니 호박 둘 다 있을 때 어느 걸 고르면 좋은지 궁금하실까요? 주키니와 애호박은 둘 다 영양가가 풍부하지만 주키니는 애호박에 비해 칼로리가 더 낮고 비타민C와 비타민 K의 함량이 더 높은데요. 애호박은 비타민 A와 엽산의 함량이 주키니보다 높아서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영양소에 따라서 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양뿐만 아니라 그 둘의 식감 또한 다른데요. 주키니는 애호박보다 약간 더 아삭하고 물기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키니는 그릴에 구워서 먹거나 샐러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애호박보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볶음 요리에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맛은 애호박보다는 조금 덜 달고 가벼운 맛이 특징이고요. 이제 둘의 차이점 확실하게 아시겠죠?